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유용입니다.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양돈 연구회에서 발표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 12년이 되고 이렇게 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양돈 농가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단백질 정책,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국내외 사례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먼저 저단백질 사료가 뭐냐, 갑자기 지구온난화와 이게 관계되어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미국 및 한국 양돈 사양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양돈 사료의 분석치를 제가 오늘 좀 조심스럽게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사료회사들도 많이 오셨는데 교수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자, 양돈용 저단백질 사료의 그 근본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돈 사료뿐만 아니라 양계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양돈 선진국인 EU에 비해서 저단백질 함량이 4에서 6%가 높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되게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좋은 사료를 만든다 그러면서 저단백질 사료가 아니라 고단백질 사료를 계속했는데 왜 유럽에 비해서는 양돈 생산성은 40%가 낮냐. 그래서 저는 작년 7월에도 바쁜 와중에도 농림축산부 거임업본부 공무원들까지 데리고 한번 유럽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2009년부터 매년 유럽을 갈 때마다 제가 거기에서 양돈장을 방문해서 사료를 훔쳐옵니다. 그래서 직접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사료가 너무나 과다한 저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돈 사료. 저는 다른 축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저감 또 탄소 제로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 탄소 제로 정책을 완성시키겠다. 근데 본인은 임기가 다 끝났는데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2020년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저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 낮춰야 된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경석 과장을.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주면서 2020년 8월에 갔는데 바로 2021년 기획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양돈만 하기로 됐지만은 농림부에서 회람을 하다 보니까 닭도 넣고 한우도 넣고 젖소도 넣고 이러면 이거 완전 걸레가 된다. 빼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한우는 되게 좁게, 그 다음에 가금은 건국대 이경우 교수, 그 다음에 충남대 서성원 교수를 제가 한우의 그 연구자로 해서 팀으로 기획과제를 땄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에 갑자기 청와대 가서 마지막 보고겠죠? 거기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저탄소 저단백질 사료가 필요하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엄청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서.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돈 사료가 지금 올해까지 연구가 끝나는데 작년에 벌써 사료 공정 규격이 바뀐 이유가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연구했던 그 결과를 정경석 과장한테 갖다 줘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단백질 사료뿐만 아니라 저메탄 사료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것은 3NOP, 다국적 기업인 DSM에서 생산하는 3NOP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ARPC 시절부터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저메탄 사료 개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30년을 했어도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메탄 사료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산물로 나오는 게 메탄인데 그걸 없앤다 그러면은 소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제가 저단백질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유럽에 가서 제가 사료 샘플을 갖다가 계속 분석하면서 느끼는 게 거기는 거의 일정한데 우리나라는 사료 회사마다 높낮이가 무척 심하다. 그게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제가 이따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돈 사료에서 저단백질 사료가 돼야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뭐냐? 이게는 질소가 똥 오줌으로 많이 배출되면은 아산화질소가 됩니다. 이 아산화질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310배가 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방치하느냐?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반주동물은 놔두고요. 요즘에는 그 갈조류, 특히 제주도 해변에서 매년 봄마다 문제가 되는 갈조류를 채취해서 그걸로 저메탄 사료를 개발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변이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에서 엄청난 많은 양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1을 하고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100 중에서 65%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온난화 지수는 1인데 온실효과 또는 온난화에 미치는 퍼센테이는 65%가 되는 겁니다. 메탄을 보면은 지구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1배나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온실효과 기여도에는 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할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에서는 이산화탄소보다 310배 정도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 근원 원인이 뭐냐? 과잉의 질소원을 섭취했을 때 가축들이 과잉의 질소를 오히려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기가 먹은 질소의 한 50% 이상을 똥오줌으로 배출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염화불소, 수소화불소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 미국이 거의 90% 정도를 배출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출 금지했던 물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화탄소, 액화불화탄소, 또 기체불화탄소 이런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IPCC에서 제안을 했는데 캐나다를 빼고 다른 나라들은 2010년에 비해서 2018년에 다 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게 2010년이고 2018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목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 배출량 1300인데 1245로 18년 하고 2030년에 760으로, 요건 일본이네요. 한국을 보면은 2010년에 656이고 2018년에 728입니다. 다른 나라들,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8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어떻게 2030년까지 473으로 줄일 것인지 이게 퀘스천입니다. 그냥 목표를 막 세워놓고 그냥 가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산 분야의 축산 축종별로 온실가스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출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산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강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축산에 대해서 모든 안 좋은 것의 이미지는 전부 다 돼지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축의 장내 발효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게 소입니다. 소. 돼지에 비해서 12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 분뇨에서, 가축의 똥 오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소가 돼지의 2배가 됩니다. 자, 이거하고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돼지가 아니라 소인 겁니다. 여러분들 소농장에서 정화 처리해가지고 분뇨 처리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싸는데 그냥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 농장에서 그냥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알아서 냇물로 흘러 들어가는 거지, 돼지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축종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거를 좀 알으시고 자긍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화질소의 발생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축의 똥 오줌에서 나오면은 이게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질산염이 됐다가 이게 아산화질소가 됩니다. 그럼 이 아산화질소가 비, 눈, 바람 또는 번개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앉는 것이 있는데 요게 바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사실 농업에서 이 아산화질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원인은 뭐냐? 농경지입니다. 질소비료입니다. 돼지똥, 소똥이 아니라 질소비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산화질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산화질소고 온실가스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온실화가스의 60%가 경종 농가에서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참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아산화질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배출원이 질소비료, 작물 재배입니다. 축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늘 그 유인물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있으면 한 120년 정도 존속을 하는데 자연 발생, 인공적 발생이 되고 1년에 그 땅으로 내려앉는 아산화질소를 빼면은 연간 350만 톤 정도의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원래 똥오줌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게 질산염을 거쳐서 이 사이에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하는데 이 아산화질소를 만드는 균이 고세균이라는 겁니다. 이 고세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오매스의 한 2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이 고세균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균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아산화질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이처지에 지금 나왔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anthropogen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인간들이나 가축들이 인위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생산하는 소스가 anthropogenic입니다. 요게 1년에 730만 톤의 아산화질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 숲이나 호수나 또 강이나 물이나 이런 데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97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땅으로 다시 가라앉는 것이 1350만 톤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만 ton 정도의 아산화질소는 매년 이 공기 중에 계속 축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나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1979년에 오존층이, 남극의 오존층이 이 정도로 되게 아주 두껍게 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에서 프레온가스를 계속 많이 쓰면서 그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오존층이 이만큼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파란색은 오존층이 깨져서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2022년에 보니까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유일하게 사용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냉장고의 용매로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오존층의 파괴가 멈췄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사에서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2066년이 되면은 1979년, 1980년 정도의 오존층이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멍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오존층을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제주도에서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를 개최하느라고요. 2021년에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후원을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후원 돈 얘기는 둘이 서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저를 앞에 놓고 1대1로 1시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게 정말 문제냐. 그분의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이 불편한 사실을 읽어보면은 지구 온난화에서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계속 용어를 바꿨다. 그리고 과연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이 책은 그냥 수필집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꾼, 그 다음에 연구비를 따먹으려는 연구자들이 과대하게 조장을 하는 그런 사실이다. 그래서 불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체적인 예로 현재 지금 2017년에 이산화탄소의 공기중 농도가 406ppm이 됐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에서 빙하를 꺼내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지난 6억 년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600ppm더라. 그래서 옛날에 공룡들이 살면서 먹고 살 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나뭇잎, 풀잎이 저렇게 늦게 자라면 공룡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물의 성장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 회장님 얘기가 요즘에 나무가 가장 빨리 자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왜? 거기서 가스를 많이 먹으니까 저도 그 집 주변에 매년 가지치기를 합니다. 완전히 절두목을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플라타나스.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유리 온실 안에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갖다 놓고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소개합니다. 제가 김 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불편한 사실의 책을 한 30권을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양돈형 저단백질 사료의 필요성, 왜 필요하느냐.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양돈 사료의 저단백질 함량이 너무나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양돈 사료를 먹은 돼지들이 몸 안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질소원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악취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악취 원인. 우리나라 양돈장 주변이 왜 외국에 비해서 악취가 더 심하냐?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재보면은 맞습니다. 왜? 양돈 사료 내에 저단백질 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럽에 비해서 4에서 6%가 높다니까요. 그럼 이걸 낮춰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저단백질 함량을 2%만 높이면은 사료 생산비가 30원 정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돈 농가들은, 여기에 양돈 농가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많은 양돈 농가들은 아무 쓸데없이 돈을 더 추가로 지불한 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절감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축 사료 내의 저단백질 함량은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양돈 사료 내의 저단백질 함량이 국내외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EU나 미국, 한국 사행 표준에서는 벌써 조단백질 함량 표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한국 사행 표준 양돈분과 위원장입니다. 작년에 한국 사행 표준이 발간이 됐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조단백질 함량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국내에서는 CP 함량이 이따가 표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CP 함량이 국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료회사들이 조단백질 함량을 높게 만들었다. 그거를 구체적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볼까요? 미국에 여기 보면은 에너지나 사료 섭취량은 있지만은 조단백질 CP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2012년에 나온 미국 NRC 사행 표준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SID, Standardized Ileal Digestibility 이렇게 나왔습니다. SID 아미노산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총 요구량 토틀 베이스로 많은 사료 회사들이 SID로 포뮬레이션을 하지만은 실제 SID로 모든 거를 다 항상 실험을 하면서 소화율 실험을 하면서 사료를 포뮬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토틀 베이스로 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라이신의 함량을 미국에서는 요게 육성전기, 육성후기, 비육전기, 비육후기입니다. 보시면 1.12에서 0.7까지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책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줄을 쳐놓은 이유가 얼마 전 1월 달에 한돈협회에서 사료회사의 사료 샘플을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아미노산의 요 네 가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먼저 라이신에 대해서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 1%에서 0.7 정도까지 떨어지더라. 이게. 자, 한국 사행 표준 볼까요? 한국 사행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나와 있고 사료 섭취량 나와 있어요. 근데 CP는 없어졌습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라이신이 25, 요게 육성 전기 후기, 비육 전기 후기 됐는데 1.2에서 0.76 정도로 떨어졌다. 요게 권장량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돼지가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총량이 얼마냐? 그거는 사료 섭취량 곱하기 사료 속에 있는 라이신 함량을 그냥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따가 다시 계산책을 보여드릴게요. 라이신을 보면은 하루에 육성기부터 비육기까지는 하루에 20g 정도의 라이신을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큰다. 그 얘기입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돼지를 보시면은 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탄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단백질만 유일하게 탄소, 수소, 단백질에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탄소, 수소, 산소 거기에. 근데 질소는 섭취량의 54%가 똥 오줌으로 빠져나옵니다. 많이 먹이면 더 많이 빠져나오고 적게 먹이면 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한국 사행 표준을 만들면서 건국대학교의 김복균 교수가 모든 이 데이터를 다 찾아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 다른 데서 떼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성장 성적이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더라. 봤더니 단백질 함량이 15%를 기준으로 벌써 기울기는 완만하게 되니까 단백질 함량이 무작정 높아진다고 성장 성적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사료 내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질소 배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R-스퀘어가 0.95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료 내에, 특히 양돈 사료 내에 조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악취민원의 원인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료 내 단백질 1%가 높아질 때
암모니아 배출량은 10%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3%만 떨어뜨리면은 암모니아의 배출이 30%가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되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닭에서 그러면 어떠냐? 제가 이것도 단위동물이니까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단백질 함량하고 성장하고는 별로 무관하다고 돼 있는데 여전히 사료 회사들이 육계 사료의 저단백질 함량을 무조건 높이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닭의 질소 배출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여전히 이것도 사료 내 단백질 1%가 증가할 때 암모니아의 배출이 10%가 늘어난다. 이게 아주 공식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이 사료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점검을 하는데 아미노산 머리가 아프니까 자, CP가 얼마냐? 그래서 최소로 해놨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사료 회사들이 A, B, C, D가 있으면은 A는 15%, 그래? 우리는 15.5, 그래? 우리는 16.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우리나라 양돈 사료 내의 조단백질 함량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는 안 된다. 낮춰야 된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낮추냐? 미니멈으로 하지 말고 맥스로 걸어라. 어떤 사료회사라도 양돈 사료를 만들 때 최대 얼마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제조를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 로비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맥스로 걸었더니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수준이. 참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야, 우리나라 사료회사들의 로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줄이자. 그래서 2022년 초에 사료회사들을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불러놓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그때 참석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한 사람만 이거는 CP를 떨어뜨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16개 회사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만 반대를 했다니까요. 제 말이 틀리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다 알 겁니다. 그것도 EU 자동 사료의 CP를 너무 낮추면 안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 선지나 팜스코 자기들 계열 농장에 먹이는 사료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16%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20% 이하가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먹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됐는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막 묶어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으로 회기. 아니 미국 사행표준이나 한국 사행표준은 이유자돈 전기 후기, 육성 전기 후기, 비육 전기 후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농림부에서 만든 사료공정규격에는 이걸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누가 했겠어요? 참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지 농가들이 좋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지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농협회에서 맨날 데모만 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분리해라. 민원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자꾸 묶어놓으니까 편하죠. 사료회사 입장에서는 육성 전기 후기 그럼 어떤 걸 만들겠습니까? 육성 전기를 만드는지 후기를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사료 팔 때는 육성 전기 값을 받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가서 제가 사료 샘플을 째벼와서 이것은 가장 최신 작년 7월에 우리 양돈 농림축산식품부의 양돈계장 김철기 사무관을 포함해서 같이 가서 사료 샘플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쭉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덴마크 있고 핀란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무척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세요. 아미노산 함량을 또 한번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한농협회에서는 돈도 많이 용역비를 줬던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라이신 함량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육성돈, 전기, 후기, 비육돈 요게 0.7에서 0.8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는 물론 분석 에러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0.7에서 0.8 토틀 베이스로 이 상태에서 움직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덴마크는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은 곡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함량이 조금 낮더라도 이용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햅쌀을 먹을 때하고 삼면 썩였던 그 구곡을 가지고 밥을 해서 어떤 게 더 맛있고 어떤 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신곡이 잘 되는 거죠. 근데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그 곡물을 가지고 돼지한테 먹입니다. 미국은 조금 그런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우리나라 사료회사들 샘플을 쫙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요거를 제가 오픈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오픈해야 되겠습니다. 볼까요? 육성전기, 라이신, 뭐 단백질 함량 이제 이거 보지 마시고 라이신 함량을 쭉 보세요. 자, 쭉 떨어집니다. 육성전기가 1.81, 육성후기가 0.73, 비육전후기가 0.65, 0.66.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료회사들이 뭐 이상한 사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사양 표준에 맞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농가들이 육성돈 사료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료회사들이 육성돈 사료 저 농가들이 자꾸 원하는데 뭘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육성전기 후기, 비육전기 후기 있으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뭘로 만들겠어요? 비육전기에 맞춰서 사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육성기 사료를 팔아. 그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간접적으로 육성전기, 육성후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이렇게 사료를 좀 사라, 이 바보들아. 안 들어요. 뭐 자기 돈 쓴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는 마음대로 해라. 자, 볼게요. 이 양돈 사료 내에 영양소 함량만큼 중요한 것이 사료 섭취량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료 섭취량. 자, 그러니까 하루에 2kg 먹는 돼지하고 3kg 먹는 돼지가 있으면은 같은 0.7%의 라이신이 있다 그래도 하나는 하루에 14g의 2kg 먹는 돼지는 14g의 라이신을 섭취하는 거고 3kg 먹는 돼지는 21g의 라이신을 섭취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모든 농가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우린 육성돈 사료 좀 줘. 근데 그 안에 라이신 함량이 도대체 얼마 있는지 분석도 안 했어. 그냥 육성돈 사료 그러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농가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이신 함량이 얼마 나오면은 자, 2.7kg 여기 2.75 곱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이건 뭐 산수 아닙니까? 산수. 무슨 뭐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한돈협회에서 작년 1월 15일 날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사료회사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조단백질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을 분석하기 시작됐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육성돈 사료로 팔았어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비육돈 사료야. 그럼 이건 클레임 대상이 당연히 되죠. 뭐 샘플링이 잘못됐고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프로끼리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사료회사들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이름을 자꾸 막 붙여요. 갓난돼지, 네, 갓난돼지. 갓 나은 돼지면은 신생 자돈입니다. 근데 갓난돼지 사료가 여전히 팔려요. 젖먹이 사료. 젖먹이 사료는 뭡니까? 포유기관 중에 젖먹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들어가고. 젖된 돼지래. 아, 젖된 돼지는 이유만 하면 저지를 뗀 돼지인데 뭐 전환기 사료, 브릿지 사료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공간에 붙였다는 얘기죠. 전 예전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사료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그 법적 용어를 써라. 포유 자돈한테는 이쁘치 사료 좋다 이거예요. 이쁘치니까 크리피드 좋다. 이유 전기, 이유 후기, 비육 전기, 비육 후기, 육성 전기, 육성 후기. 아니 그게 법적으로 지금 사료관리법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료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막 붙여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래? 참 멍청하게 속은 겁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왜 이 전 세계에서 양돈 돼지고기 값이 전 세계에서 지금 2등입니다. 필리핀 1등, 우리나라가 2등인데 왜 맨날 죽겠다 그러냐? 좀 농가들을 또 반성할 줄 알아야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말이야 공이나 치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과학적인 용어를 써라. 자, 논란이 많은 육성기 사료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성기 사료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모돈 백두만 되는 농장에서 사료 샘플을 해가지고 분석하면 됩니다. 그거 한 점 분석하는데 12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거? 그러면 긴장하죠, 사료회사들이. 자, 제가 2012년 8월 1일부터 부경양돈 농협의 기술자문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비육돈 사료 판매 비율은 우리나라 통틀어서 6%밖에 안 됩니다. 6%. 근데 부경양돈 농협은 26%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2013년에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경제사료 만들어서 한 달에 10,000통씩 팔았습니다. 부경조합원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죠. 왜? 일반 사료보다 30%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요, 부경양돈에서 최우수 농가 2021년 저한테 자랑하는데 그 돈가가 낮을 때도 모돈 180 가지고 순이익이 11억이 나왔습니다. 11억. 가능합니까? 100% 제 경제사료 얘기입니다. 최우수 농가 최찬주 사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료회사들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농가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바뀌지 않으면서 사료회사들이 바꿀 것 같아요? 만만하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료회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료회사 하면서 망한 기업들은 딴짓하다가 망한 거예요. 딴짓하다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종합 결론하면은 양돈 사료의 CP를 줄이자.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정경석 과장한테도 그랬고 김종욱 축산부총한테도 그랬습니다. 더 줄여야 된다 이거. 우리가 덴마크를 따라가려면은 사료의 CP를 더 줄이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료 내 과량의 단백질 함량은 가축의 성장과는 무관하다는 게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EU에 비해서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가 뭘 공부하는지 어떤 쪽을 공부하는지 그걸 배워서 빨리 나가는 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일 겁니다. 근데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가 CP 함량이 훨씬 더 낮은데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독야청청 그러면서 왜 양돈 생산성은 덴마크보다 낮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축 사료 내 과량의 조단백질 함량을 낮추면은 환경 보호,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다비육 쪽에 윤희준 회장님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강연 때마다 쓰는 아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돼지가 있는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훈 발표해 주신 김영희 교수님께 감사합니다.